지금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인지 편향과 오류의 상당수가 돈을 드는 문제에서 도박이든 판촉이든 재무계획이든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화폐는 자연에서 직접적인 대형물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경제는 실제 물건, 자유적인 가치 표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유용한 물건의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화폐를 다루는 인지 능력을 진화시키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화폐는 생물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순전한 개념적인 구성물이며 집을 사고 차를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고 집을 임차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돈 자체는 비교적 새롭다고 해도 우리가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인류의 정신 회로에 오래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진화하던 세상에 화폐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자원은 엄연히 존재했고, 따라서 가치 개념과 이것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틀림없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주장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사람들은 늘 재화, 용역, 부동산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것들은 소유자에게 가치를 선사하는 유형의 물건이다. 재화는 식량, 연장, 심지어 장신구 같은 것을 뜻한다. 용역은 협력, 동맹, 털고르기, 산파일 같은 것을 뜻한다. 부동산은 천막, 보금자리, 사냥용 은폐물 등을 짓는 장소 중에서 다른 것보다 선호되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요인은 화폐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 인류가 가치 있는 자원과 맺고 있는 제공의 관계를 과거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동물도 우리와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이를테면 많은 동물들은 먹이나 선물을 내세워서 교미 기회를 얻는다. 어떤 펭귄은 교미의 대가로 둥지죄를 얻는다. 동물에게서 찾은 인간 본성에서 한절을 할애하여 동물의 매춘을 설명했으니 참고하자. 조류 군집에서는 둥지의 위치와 서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북적거리는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태거와 무단 점유 시도가 종종 벌어진다. 자연에서는 동물이 번영과 번식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자원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탐욕과 질투는 인간 고유의 형질이 아니다. 인류가 화폐를 발명했을지는 몰라도 거래라는 경제 행위에 종사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 심리학의 문제들을 처음 맞닥뜨린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영장류 사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사고에 자리 잡은 결함이 다른 동물들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똑똑히 드러나고 있다. 동물 행동학자이자 진화 심리학자 로리 산토스 박사는 원숭이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정립하는 데에 오랜 세월을 바쳤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꼬리 감는 원숭이가 화폐를 이용하고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매혹적인 연구에 대한 산토스의 많은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원숭이가 자원과 관련하여 사람과 똑같은 여러 비합리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위험 회피형인데 이는 이미 얻은 돈을 잃게 생겼을 때에 어리석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상대적인 잣대로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포도주 가게에서 우리가 그랬듯이 가격 조작으로 선택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다. 원숭이가 우리와 같은 인재적인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인 심리에 내재한 결함에 더 뿌리 깊은 진화적인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암시한다. 틀리고 비합리적인로 치부되는 행동, 이를테면 학정 편향에 빠지거나 매몰 비용 오류를 토대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 이전의 우리 조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롤렛이나 해변, 콘도미니엄 같은 것들이 아직 없었으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 자원을 쓸 때면은
가치를 순전히 상대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체계가 타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야생동물에게는 그런 행동의 정된 결과 따라서 진화적인 압력이 결부되었으며 그것은 우리의 조상도 다르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에게 돈을 잃는다는 것은 대체로 지출 규모를 조금 축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홍적세에서 자원을 잃는다는 것은 굶주림을 뜻했을 것이다. 따라서 손실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은 일리가 있었다. 배에 확실한 죽음이 걸려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 필사적인 시기에는 필사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법이다. 이렇듯이 우리의 경제적인 사고에 있는 결함은 진화적인 목적이 부응했다. 그러나 포도주 판매성과 카지노 업계를 비롯한 수많은 경제적인 기회의 저희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특징은 심각한 버그이다. 일화의 힘. 인간 비합리성의 또 다른 형태는 일화의 영향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그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중시할 때가 많다. 이 효과를 비롯한 폭넓은 오류를 확률무시라고 한다. 언젠가 친구의 자동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그 일은 도심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에 벌어졌다. 친구가 고속도로에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차를 완전히 세우고는 우리 쪽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을 어깨너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의원이 붕붕하게 고함을 질렀다. 무슨 짓이야?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차가 한 대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선다고. 내 친구는 일화의 힘에 굴복한 것이다. 운전을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교통법규도 마찬가지다. 진입로에서 차량 행렬에 합류할 때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는 끼어들 공간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멈추는 것이 위험하다. 진입로에서 고속도로 따라오던 차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내 차를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는 나를 비롯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 번의 불운한 사건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더 안전하게 운전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꼴이 되었다. 물론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은 낱낱이 일화를 모은 것에 불과하지만 규모야말로 데이터가 가진 힘의 원천이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들이 한정한 경험만으로 보지 못할 통계적인 패턴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는 우리를 설득하지 못해도 일화는 설득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일반화된 통계보다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을 사는 것은 통계보다도 일화를 숭배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복권을 샀다. 두 분은 스크래치형 복권이나 숫자 서너 개 맞추기처럼 당첨금이 적은 복권에 돈을 허비하지 않는다. 두 분이 사는 것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약속하는 대형 복권이다. 오랜 세월 동안의 부모님은 요긴하게 쓸 수도 있었을 두 분은 복권 말고는 돈을 결코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깍쟁이다. 수만 달러를 내다버린 셈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니는 당신이 사는 것과 꿈과 희망이라는 상투적인 어설픈 병명을 내세운다. 꿈과 희망은 공짜일 텐데 말이다. 복권을 사는 사람 모두가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도 간호사가 100만 달러에 당첨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설계돼야 한다. 두 분은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수표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저 당첨자가 나였으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권을 산 수백만 명이 전부 몇 달러만큼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일화의 힘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일화의 힘과 확정 편향을 결합하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정부 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는 예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산업이 환경 파괴를 외면한다고 생각한다면 못된 기업들이 일으킨 재앙을 줄줄이 읊을 수 있다. 정확히 왜 아무개가 내셔널 풋볼리그 최고의 쿼터백인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대규모 데이터와 통계 분석만 한 증거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논쟁에서는 훨씬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정말이지 터무니없다. 다시 말하지만 일화가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유한한 산수와 작은 숫자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인류는 평생 접하는 사람의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다. 남들이 보고 배운 것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었다. 모든 교훈을 스스로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수백만 명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문제는 인류가 형태를 갖추어가던 시기에는 한 번도 대두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와 연필을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큰 숫자를 계산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 숫자를 담지는 못한다. 1000만 곱하기 3000억 암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언가가 1000만 개 있다는 것을 진짜로 이해할 수는 없다. 초기 인류 소비는 결코 200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그보다 큰 수학적인 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런 능력은 진화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의 네, 하나, 둘, 만음이라는 세 가지 숫자만 이해하도록 생겨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남아메리카 아피라항족의 언어에 숫자를 일컫는 단어가 앞의 세 가지뿐이라는 발견이 이를 뒷받침했다. 도박 중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또 다른 인지 결함의 대가는 도박보다도 훨씬 더 크다. 탕진하니까 젊음이다. 탕진하니까 젊음이다 라는 명언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하며 늘 안전띠를 매지만 젊은 사람들은 운전자 앞에서 무모해지고 방심한다. 위 문장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종종 잊어버린다. 젊은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도 많으므로 자신이 이제껏 접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기계를 조정할 때에 더 신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에 반해서 나이든 사람들은 귀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얼른 도착하고 싶어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역설은 단순한 통념이 아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가장 위험한 운전자이다. 안전띠를 맬 가능성이 가장 낮고 차를 살 때에도 안전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젊은이의 무모한 운전은 미숙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어서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도 경험 많은 운전자 못지않게 사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운전자 앞에서 신중해지도록 하는 것은 운전 경력이 아니라 연령이다. 렌터카 회사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25살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 만일 경험이 문제라면 운전 경력이 8에서 9년 미만인 운전자를 배제해야 하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렌터카 업체가 경계하는 것은 미숙함이 아니라 젊음이다. 물론 이 현상은 운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은 온갖 방면에서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한다. 위험한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고 성관계를 할 때도 보호장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다.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베이스 점프, 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 같은 극한 스포츠를 즐길 가능성도 훨씬 크다. 젊은 사람들은 위험을 정말로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흡연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담배가 몹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자가 된다. 사실 흡연의 첫 경험은 매우 불쾌하다. 내가 처음 피웠을 때 생각이 난다. 들이 마시자마자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다. 니콘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 고역질이 났다. 불쾌감을 느끼고 그만두지도 않았다. 나는 담배에 중독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피울 때마다 담배가 조금씩 편해지더니 마치 내 고역질이 사라지고 포근한 알력감이 찾아왔다. 이 지경이 되자 나는 담배에 단단히 중독되었으며 금연에 성공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근년 영양 차인 지금까지도 왜 담배를 피웠을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한다. 25살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그 뒤 흡연을 시작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21살이 되었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흡연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성숙하여 지혜로워진 사람들은 흡연 같은 멍청한 습관에 이끌리지 않는다. 게다가 첫 경험이 그토록 끔찍한데도 왜 계속 담배를 피울 만큼 비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를 비롯한 수백만 명 청소년이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왜이다. 위험한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또 다른 기본적인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 우세하다는 것이다. 남성에게서 우세하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남성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어리석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적합도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도가 반드시 신체의 능력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전부 신체 능력의 과시로 나타난다. 적합도 과시는 동물 행동 연구에서 비롯한 용어로 동물이 잠재적인 짝과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자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리는 수단을 갖는다. 내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도 멀쩡하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를테면 흡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해로운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혼자 있을 때에도 위험을 감수할 테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적합도 가시는 진화적으로 오랜 역사가 있으며 형태도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물학자들이 값비싼 신호라고 부르는 범주이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성선택의 두드러진 사례 중에도 값비싼 신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공작의 거대한 꼬리나 수사섬의 우람한 뿔은 짝의 관심을 끄는 것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든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달고 다니느라고 열량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속도와 민첩성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뿔달린 포류 중에는 일부가 그들끼리 싸울 때에 뿔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결코 또한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뿔과 꼬리는 주로 과시를 위한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암컷에게 보여주는 수단이다. 커다란 꼬리로 어떻게 힘을 과시하냐고? 저 거대한 물건을 끌고 다니면 굶주려졌거나 살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하겠는가? 핸디캡 원리에 따르면 성선택은 이따금 수컷이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만 존재하는 터무니없는 장애를 진화시킨다. 이 무모한 선택의 사례들은 정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순전히 과시용으로 저 거대한 뿔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 효과가 있으니까. 암사 중 크고 복잡한 뿔을 혹한다. 크기는 중요하다. 공작의 꼬리도 마찬가지이다. 공작은 거대한 꼬리를 보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핸디캡 원리를 행동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하며 인간에 적용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증거가 있다. 위험한, 특히 뛰어난 신체의 능력을 요하는 행동을 과시하는 남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이 더 강한 정적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젊은 여성들은 동일한 남성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보다 미술축구를 할 때에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 의미심장한 사실은 남성이 위험을 감수하는 동료 남성에게 감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 절벽 타이빙, 흡연 같은 행동은 남성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이것은 남성 대 남성의 동맹이며 인간을 비롯한 사회적 정의 지배 서열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남성이라면 지배 서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해서 젊은 남성은 위험을 적게 감수하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더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위험에 더 많이 끌리는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성에게는 잠재적인 보상이 있지만 여성에게는 없으니 말이다. 또한 이것은 포유류에서 각각의 수컷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것에 반해서 암컷은 종의 생존과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관념을 뒷받침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암컷은 귀한 존재이며 수컷은 조심성과 돌봄의 신호를 보이는, 따라서 새끼를 무사히 키울 수 있는 암컷의 대체로 끌린다. 물론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지만 나이와 위험 회피에 대한 통념처럼 그 밑바탕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우리 연대의 이런 버그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은 흡연, 음주, 마약 복용 등의 위험한 행동을 겨냥하여 인식을 제고하려는 사업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등학생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마약을 멀리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마약이 위험하다고 설명하면 마약은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옛 격언에 담긴 지혜이다. 남자 청소년의 영장류 내는 마약이 위험하고 불법적이라는 정보를 마약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강하고 용감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보다 더 두려웠던 인지적인 결함이 어디에 있겠는가?